수익률이 정말 잘 나오는 곳 같은 경우는 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거의 대기업의 오늘 제가 엄청난 분을 모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 나이로 27이고요. 고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총 4개 호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총 호실은 200개 호실 정도 될 것 같고 보건 선생님을 하다가 전자책도 써보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파티룸도 하고 하다가 이제 고시원까지 넘어오게 됐네요. 지금은 이제 고시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궁금한 게 엄청 많은데 하나하나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했던 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그게 이제 전자책 사업이었어요. 제가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간호학과 친구들이 보는 이제 취업책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동기랑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3개월 만에 2만 원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팔았는데 그 정도 그 성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자책 다음이 에어비앤비. 네, 맞아. 주택에서 했었고 4개까지 늘리다가 파티룸으로 다 갈아탔던 거예요. 저도 사실 코로나 때 파티룸을 할 생각은 못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부동산을 네. 투자를 하지만 허를 찌르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전 안 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맞아요. 이런 기회들을 보고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만 이제 브라이덜 샤워 파티룸을 엄청 해가지고 과수였어요. 컨셉을 어떻게 따온 거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 책을 정말 많이 읽었었는데 그 책 중에 추천드리는 마케팅 책이 핑크 펭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만 깊게 파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재무설계사를 내가 하겠다 이러면 나는 모든 사람의 재무설계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재무설계사가 될까 이러면 훨씬 장사가 더 잘 되고 의사 중에서도 소아과 의사만 고집할 거야 이러면 더 잘 되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딱 하나에 집중한 거예요. 브라이덜 샤워만 하자. 그게 정말 잘 먹혔어요. 여긴 브라이덜 샤워만 하니까 전문적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에어비앤비는 이제 일 단위로 네, 운영을 맞아요. 하다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간 단위로 네, 맞아요. 이제 옮긴 거네요. 저희가 시간만 팔았던 게 아니라 네. 옵션을 팔았어요. 2시간 정도 팔면 1시간에 35,000원 이러면 7만 원이 최대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브라이덜 샤워 파티룸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드레스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생화도 팔았어요. 생화 같은 경우는 비싼 건 20만 원 막 이렇게까지 팔아서 객단가가 막 40만 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을 계속 사업이라는 게 이 객단가를 얼마나 잘 올리냐, 유입을 얼마나 많이 시키냐 그게 맞아요. 포인트인데 그런 전략들을 되게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파티룸 다음에 고시원 얘기를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고시원이었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파티룸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진 못했어요. 유행이 사이클이 엄청 빨라요. 되게 기민하게 시장에 반응을 해야 되고 유행하는 막 컨셉 같은 걸 항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파이가 큰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하는 거랑 갖다 이어붙여야 되니까 이제 공간 사업에서 그 다음 레벨이 뭘까? 에어비앤비, 파티룸 그리고 다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고시원이란 거에 대해서 약간 알게 모르게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파티룸 그 다음에 대해서 알아볼 때 쉐어하우스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쉐어하우스를 양도를 받을까 말까 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왜 쉐어하우스를 팔고 그럼 뭘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고시원 40개 호실을 운영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고시원 사업이 뭐지? 그게 노출이 됐던 것 같고 고시원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간 대여니까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좀 안 좋았던 거를 새로 꾸미고 그래서 사진 찍고 마케팅하고 할 수 있겠는데 해서 이제 고시원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시원 오래된 거를 사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네. 하시는 거죠? 근데 산다는 게 이제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쓰고 저도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 저도 느낀 게 환경 속에 어쨌든 저를 넣고 거기서 계속 있다 보니까 맞아. 그게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고 사업 기회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에 뭐 사진으로 보거나 미디어 통해서 보면 엄청 막 허름하고 처음에 뭐 매물이나 이런 거 받아보셨을 때 제 아는 분들은 처음 임장 갔을 때 기겁하고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진입장벽이 있어서 그런 거 어떻게 좀 깨거나 뭐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는지. 제가 바꾸어 나가는 상황에서 비포를 저는 다 알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숨도 못 쉴 정도의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그 기존 세입자분들이 되게 무서운 세입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신사임당님이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남이 힘든 거면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자한테 힘든 거면은 오히려 이득이다.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난 진입장벽을 하나 더 세운 거다. 남들이 기피를 하는 거니까 거기서 내가 조금만 더 힘들면 되거든요. 계속 힘든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힘들면 돼요. 그 세팅할 때. 고시원을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 얼마 넣어서 얼마 나오냐, 요즘 시장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요즘 시장이긴 한데 제가 되게 권리금을 싼 걸 잘 찾긴 했어요. 호점마다 다 다른데 1억 정도부터 4억까지도 있고 미니룸 기준, 미니룸이라는 게 이제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없는 방 기준으로 해서 1억 5천 정도면 그래도 하나 세팅할 수 있지 않을까. 수익률이 정말 잘 나오는 곳 같은 경우는 50% 이상도 나오는데 30%에서 40%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1억 5천 정도에 대해 돈이 들어가서 3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 네. 그러면 한 400에서 500 사이? 400에서 500 이 정도면 거의 대기업의 과장 이 정도 급인데 고시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권리금이 이제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렴한 매물이 아직 존재하는지. 존재해요. 왜냐하면 제가 찾았기 때문에 저도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년 전에도 뭐 비싸네 어쩌네 막 이런 말이 많았고 제가 계약을 작년 7월 고 작년 12월 올해 뭐 4월, 5월, 6월 이럴 때 했으니까 다 최근이죠. 저렴하게 다 잡았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정말 쥐잡듯이 뒤지면 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나이도 젊고 그리고 여성분이 이렇게 고시원 명도하고 내쫓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본인만의 극복 방법 이런 게 있나요? 극복 방법이라기보다도 고시원은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 순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코딩을 하고 있어요. 코딩을 하다가 어려운데 하면 스탑할 수 있거든요. 캔슬을 눌러버릴 수 있거나 고시원 사업은 힘들다고 해서 캔슬을 누르거나 스탑을 할 수가 없어요. 끝을 내야 돼요. 힘들 때 극복 방법 같은 건 없지만 고시원 사업이라는 특성상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라면 좀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명도나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으면 비용을 좀 더 쓰고 수익률을 낮춰서 맞아. 비용을 써서 뭐 컨설팅을 맡기든 아니면 뭐 사람을 쓰든 스트레스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1, 2호점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게 정말 미숙한 게 많았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그 한 문장을 몰라서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도 같은 경우도 시간을 충분하게 주어라. 이 한 문장을 몰라서 들었던 비용과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힘든 일이 계속 있으면 어차피 지칠 수도 있잖아요.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약간 답답하거나 힘들 때 컨셉이 아니라 약간 런닝을 해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을 때 뛰거든요. 뛰면은 진짜 상쾌해지고 아니면 혼자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좀 약간 나아져요. 2030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공간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뭐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때 조금 잘 풀렸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다 남의 생각이더라고요. 남의 생각이라는 게 책 아니면 컨텐츠 이런 거더라고요. 사업 초반에는 남의 생각을 많이 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약간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진부한 얘기지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초반엔 특히 책 많이 읽고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 정말 사업 잘하는 고수분들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고 이거 많이 보는데 부자 친구들 이런 거 앞으로의 공간 사업은 뭐 트렌드가 어디로 좀 가고 있는지. 코리빙 하우스 뭐 이런 게 많이 뜨고 있는 것 같고요. 코리빙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시원 미니룸 30만 원대 이런 월세에 대비해서 극단에 있다고 보거든요. 코리빙 하우스가 조금 더 잘 되고 막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이런 게 팔릴수록 이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렴한 30만 원대 월세에 대한 제가 하는 시장도 충분히 괜찮다. 모든 사람들이 하이엔드 쪽으로 가는 그 물결에 따라서 오히려 가지 말고 이 시장을 지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코리빙 하우스가 뭐예요? 맹그로브나 에피소드처럼 이제 강남 그리고 뭐 신촌 이런데 호텔 같은 거를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죠. 개발자가 많이 사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유 공간 같은 거, 뭐 영화관도 만들어주고 주방 같은 거 만들어주고 막 커뮤니티 시설 이런 걸 엄청 잘 해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뭐 한 7, 80 받을 거를 막 100, 뭐 120 이런 식으로 받아서 브랜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쉐어하우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쵸. 쉐어하우스 업그레이드고 팀 프라이빗한 1인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2030 분들이 자본금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은 대표님은 자본금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쵸. 알거든요. 혹시 자본금을 이렇게 잘 모을 수 있었던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일단은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노동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월급을 받았고 월급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가외도 하고 에어비앤비나 전자책 같은 부업도 한 거죠. 부업이 기존의 본업보다 조금 더 커졌으니까 부업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 본업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럼 부업으로 전자책과 에어비앤비, 파티룸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네. 하면서 시드를 만들었던 거네요. 그쵸.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권리 차이. 권리 차이. 처음에 안 좋은 물건을 받아와요. 받아와서 나만의 색깔과 노하우를 입혀가지고 매출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실력으로 매출을 쌓아가서 그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이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파티룸 되게 잘 될 때 팔았어요. 그런 걸로 이제 자본을 많이 모았었고 현금 흐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큰 현금 흐름이 막 들어오면은 막 써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해 안 되는 거는 월급 받는 거 다 써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현금 같은 걸 다 쌓아놨어요. 사업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또 다음 사업체에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월급과 부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죠. 그거를 오마카세나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명품이 아니라 통장으로 저도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금까지 벌었고 사실 이 방법에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던 거는 처음에 그 계획했을 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큰 돈이 뭐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팔아서 생긴다든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권리금을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권리금이 뭐냐면 임차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와 세입자 간의 어떤 거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가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막 에어컨도 설치하고 계산대도 만들고 인테리어, 바닥 인테리어 다 하고 이런 식으로 가치를 만들어 놓은 이거를 넘길 때 돈을 받는 거예요. 에어컨비, 그리고 계산대 만든 비용, 그리고 이제 바닥 비용, 그리고 만약에 이 동일 업종을 똑같이 한다면 브랜드 비용 뭐 이런 것까지 다 받는 거죠. 내가 설치한 장비나 네. 시설에 대한 비용과 네네. 트래픽에 대한 비용이다. 그리고 제가 다은 대표님 얘기하실 때 2가지 포인트를 조금 잡았는데 첫 번째는 사업을 잘 될 때 팔아야 된다라고 맞아요. 얘기해 주셨는데 부동산에 똑같이 적용해요. 사업도 똑같고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를 때 팔고 나와야 그게 제가 여태까지 거래한 부동산 중에 가장 좋았다. 두 번째는 안 되는 거를 살 때 싸게 사야 되고 내가 이거를 정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확신. 저는 초보 때 모방을 했거든요. 아니면 잘하는 분들의 그 사업장을 똑같이 복사해서 저도 그리고 다음 대표님도 아마 실패 없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사업가로서 최종 목표 이해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마인드 같은 건데 고객이 결제를 하고서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업체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깃집에 갔는데 당연히 제가 돈을 냈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서비스인데 가끔씩 너무 맛있어서 사장님한테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줘서 진짜 감사하다. 저도 항상 고객들이 결제를 하되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돈을 지불을 했어도 그것보다 더 가치가 커서 사장님 감사한데? 약간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만들고 싶어요. 홍보 한번 해주시죠. 고시원은 이제 우디스테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종로 3가점과 숭실대점이 오픈을 하니까 이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양대 학생들,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학생들은 1, 2호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본금이 없는 2030이 어떻게 자본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퇴사까지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제 부자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다은 대표님의 블로그도 한 번씩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댓글에 제가 블로그 링크 달아둘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